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학 박태천 강사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그 7급 경제학 기본 이론 1순환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3시간 동안에 들어갈 내용은 경제학 기초에서 기회비용 개념과 몇몇 그 용어들 하고, 핵심은 이제 2장인데 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2장이 경제학 수험 학습의 기본 도구들 5개, 도구 5개 배우는 장이 2장입니다. 수요, 공급, 그 다음 시장 균형, 그 다음에 탄력성, 그 다음에 잉여, 우리 목차에 보면 나오지만 그 5개 도구를 배우는 장이 2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배웁니다, 여러분. 2장 요거 잘 못하면은 전체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는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2장은 또 시간도 많이 할애돼 가지고 강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본 이론이지만, 물론 더 심화된 내용, 우리 심화 이론 제2순환에서 또 심화된 내용들을 또 따로 하겠지만은 그래도 2장은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2장 오늘 3시간 만에 2장까지 다 끝내지를 못합니다. 2장의 일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 기초에서는, 자, 1장 한번 보십시오. 그 기회비용인데, 그 기회비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일단 기본 이론도 우리 1순환 기본 이론에 좀 제가 강조해 드릴 게 있습니다. 이 복습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 예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습은 안 하셔도 되는데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우리 경제학은 우리 법 같은 과목처럼 이렇게 강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내용이 이해 안 되고 다음 장 넘어가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쫙 돼갖고 확대돼 나가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우신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본 개념은 확실히 인지되어 있어야 그 다음 또 강의 들을 때 편리합니다. 또 쉽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강조합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오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이라도 복습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에 그 7급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 적어도 요 기본 이론 있잖아요. 기본 이론을 반드시 4회독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제학이 어렵잖아요. 기본 이론에 대해서 4회독 이상을 해야 됩니다. 시험 전까지, 내년 시험 전까지 4회독 이상. 이 참 경제학이 어렵습니다. 우리 도표도 많고 수식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원래 경제학 원로는 과목이 3과목입니다.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3과목이에요.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과목을 우리가 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학습해가지고 내년에 시험에서 고득점을 따려면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최소 4회독 이상 봐야 됩니다. 기본 이론을. 물론 이제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가면서 점점 시간이 빨라지겠죠. 점점 더 빠르게 이 해독이 되겠죠.
근데 1회독 때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요번 달, 다음 달에 일순환 기본 이론을 하십니다. 그 1회독 때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너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나 용어나 체계나 뭐, 요런 것만 좀 욕심을 부려서 하시고, 깊은 내용은 2회독, 3회독, 4회독 가면서 점점 완벽하게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종종 제가 수험생들 이게 보면은 처음 공부하시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그거는 너무 무리입니다. 무리니까 경작은 원래 어려운 과목이니까 내가 1회독 때는 처음 공부할 때는 용어 정도 이해하고 기본 개념이나 기본 체계 정도만 이해하고 가겠다. 하고 2회독, 3회독 갈 때 좀 더 깊이. 물론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들은 쳐내가면서 시험에 나올 내용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것도 제가 이제 우리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까지 있잖아요. 그 제가 강의해 가면서 추릴 거라든지 뭐 이런 게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이제 강의를 따로 하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기본서에 예제가 있거든요. 예제가 계산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 예제로 나와 있는 건 전부 계산 문제 예제들입니다. 우리 경작은 계산 문제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우리 25문제 중에 그러면 50%가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2문제가 계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지만 경작 최근 출제 경향과 단기 고득점 학습 전략 OT 해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엄청 강조했지만 계산 문제가 경작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를 많이 출제도 되지만 이거 못 풀면 가락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점수가. 계산 문제를 잘 하시면 고득점이 되고요. 80점 이상. 계산 문제가 잘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40, 50점. 가락을 걱정해야 할 수준으로 점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순환 때부터 계산 문제 우리 책에 예제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계산 문제를 철저히 이제 숙달, 푸는 방식을, 해법을 반복, 숙달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재 한번 보십시오. 바로 6페이지부터 예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6페이지부터. 이렇게 이제 예제로 나와 있는 거는 계산 문제로 나오는 예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것도 있고 좀 쉬운 건 안 풀어드리고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제를 풀어보고 그 풀이가 바로 있으니까 그 해설도 보시면서 풀어보시고 계산 문제는 한 문제가 지금 뭐 10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계속 풀어보시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을 절약해서 푸는 것을 이제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기본 이론 우리 1순환 강의에 앞서서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 외에 상세한 내용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그 경작 최근 출제 경향 분석과 단기 고득점 학습 전략 OT가 있으니까 그 자료도 있어요. 자료도 있으니까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경작 기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경작 기초는 먼저 딴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하는 거는요. 볼 필요 없습니다. 바로 5페이지에 3번에 기회비용 들어가 있죠. 이 기회비용부터 먼저 공부합시다, 여러분.
자, 이 경제학에서는요, 이 희소성 때문에 포기하는 게 생기고 반드시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쓰는 비용이 기회비용입니다. 하여튼 경제학 책에는 기회라는 말이 안 달려 있어도 전부 다 기회비용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회비용이 이 경제학에서 쓰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든 어떤 간에 이 기회비용이 어떤 행위의 진정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이 기회비용 개념을 씁니다. 요게 회계학 비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그 행위의 어떤 행위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합니다. 반영하니까 이 경제학에서는 이 기회비용 개념을 쓰는데, 만약에 그 제일 밑에 이제 적혀 있지만 어떤 재화의 가격이요, 여기 이제 프라이스의 약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장의 가격이야. 어떤 재화의 시장 가격이 그 재화의 기회비용하고 같아졌다. 자, 이거 보세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은 요 놈이 그 재화의 진정 가치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현 시장 가격이 형성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가 앞으로 이 시장은, 이 재화는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는 조건입니다. 효율성 추구의 조건입니다. 그럼 이게 틀렸다, 이게 다르다, 그 재화의 기회비용과 그 재화의 시장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왜곡된 가격이잖아요. 그럼 이 시장은, 이 재화는 비효율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럼 나중에 또 우리 배우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은 우리 꿈의 시장, 현실에는 없지만 경제학 원론 책에는 존재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시장이 있거든요. 현실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론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시장인데요. 미리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이 현상이 달성됩니다. 달성되고, 그래서 우리 완전 경쟁 시장 현실이 없지만은 이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준되는 시장으로, 뭐냐, 효율성이 완벽히 추구되는 기준 시장으로 잡힙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에 있는 시장 전부 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거든요. 불안정 경쟁 시장. 소위 말하면 뭐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 이런 게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 현실에 있는 시장인데, 이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이게 달성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일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은 전부 다 비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시장은 전부 다 비효율적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 시장 공부할 때, 완전 경쟁, 불안정 경쟁 이런 공부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이게. 요런 개념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 기회비용의 그 외의 개념들은 그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6페이지나 7페이지 보면은 이런 일반 사례가 나와가지고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할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기회비용 계산 사례 문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기는 출제자가 국어 실력이 좀 떨어지도요, 오해를 불러일으켜 답이 없다라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 사례 계산 문제는 출제자도 상당히 조심해서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회비용 일반 사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추산해야 될까 설명드릴게요. 계산 문제 처음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 자,
일반 사례가 나와가지고 기회비용 계산 문제입니다. 추산이랄까요? 추산. 우리 책에 Q&A 문제도 있고요. 그 Q&A 문제 이길동 군이 대학 다니면서 수업 안 듣고 그 영화 보는 것의 기회비용 그 Q&A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제도 6개나 나와 있죠. 이걸 여러 가지 다양하게 풀어보시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는 훈련이다. 훈련 숙달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A 행위를 하고 싶었고 B 행위도 하고 싶었고 C 행위도 하고 싶었는데 세 개를 들, 뭐 두 개를 들 수도 있고 세 개를 들 수도 있고 그건 뭐 문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이 경제학 수강을 하고 싶었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고 아니면 집에서 놀고도 싶었다. 그럼 여가 같은 시간에 경제학 수강하고 싶었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었고 아니면 집에서 그냥 여가를 즐기려고도 했다. 근데 시간 제약상 여가 안 하고 아르바이트 안 하고 경제학 수강의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 합시다. 자, 그러면요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정보를 줍니다. 출제자가 정보를 주고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이 있습니다. 기회비용 사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공식. 무조건 두 가지 비용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죠. 자, 기회비용 일반 사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두 가지 비용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계학적 비용. 회계학 비용은 이제 실제로 들어간 비용, 실질 비용. 명시적 비용이라 부릅니다. 회계학적 비용과 그 다음에 기속 비용, 암묵적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암묵 비용, 기속 비용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책에도 나온 것처럼 6페이지 나와 있죠. 그 두 가지 비용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비용들이 뭔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경제학 수강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실제로 들어간 비용. 그럼 우리 경제학 수강하면 학원 수강료 내야 되잖아요. 이게 실제. 우리 밥 먹으면 밥값 내야 됩니다. 옷 사면 옷값 내야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들어간 비용. 그게 회계학 비용, 명시적 비용, 실질적 비용입니다. 자, 그럼 요거부터 이야기할게요. 여기 없는 경우도 있겠죠. 경제학 수강하면 수강료 내야 되고 책값도 내야 되고 근데 여가 한다. 집에서 노는 거는 회계학 비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학 수강은 회계학 비용이 있겠죠. 물론 무료 특강 같은 거는 없겠죠. 무료 특강은 없겠고 뭐 하여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없다면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A 행위한다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없다면 추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는데 무슨 기회비용입니까? 포기한 겁니까? 없죠. 자, 없다면 추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있다면 자, 이 뭐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경제학 수강하려고 하는데 수강료가 10만 원, 책 교재비가 5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하네. 그럼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있을 때 이거 무조건 기회비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기회비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보고 이제 상황을 따져야 됩니다. if 만약에 이 사람이 A 행위를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if 이 사람이 이제 경제학 수강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회계학 비용 있죠. 수강료나 책값 이런 거를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돈인지 반환이 되지 않는 돈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반환이 되는 돈도 있고 반환이 안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라면을 시켰어요. 라면 3,000원짜리인데 주문했어요. 그 라면이 요리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젓가락 먹었어요? 그 맛이 없어. 이거 안 먹겠다 했을 때 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못 돌려받죠. 그리고 반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작 수강 안 했을 때 이 수강료라든지 책값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기회비용이 될까요? 어느 때? 반환받을 수 있을 때만 기회비용이 됩니다. 왜냐? 그거 반환받아가지고요. 그 수강료나 책값을 반환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인데 지금 경작 수강하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환받을 수 있을 때만 기회비용에 추산이 됩니다. 자, 그럼 반환받을 수 없는 회계학비용은 뭔가? 이거는 우리가 이거 용어도 알아두세요.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매몰 비용. 싱크 코스트라는 매몰 비용. 싱크, 물에 가라앉아 버린 비용이랍니다. 자, 뭐를 한다고 지출했는데 회계 비용이 들어갔는데 내가 현재 그 행위를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돈을 반환이 안 되는 돈이면 매몰 비용이랍니다. 매몰 비용이면 절대로 기회비용에 추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떠나간 비용입니다. 그건 포기된 게 아니죠. 이미 갚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매몰 비용이면 절대로 추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반 사례가 쭉 나와가지고 이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요거에 일단 회계학 비용과 기속 비용으로 두 가지 비용으로 구성될 수가 있다. 이는 거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죠. 공식. 자,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뭐냐? 이거 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다. 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으면 추산할 필요가 없다. 근데 있다면 요거 하는데 뭐 돈 얼마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무조건 추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상에서 이 사람이 경작 수강을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인지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는 매몰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환되는 돈만 기회비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요거 뭐냐? 요거는 뭐지? 요거는요, 요거 보세요. 요거 한다고 못한 거 있죠? 요거 아르바이트, 노는 것 못했죠? 요것들의 가치입니다. 타 포기한 행위의 가치가 돼요. 요거는 타 포기한 행위의 가치. B나 C 행위. B나 C의 가치.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경작 수강한다고 아르바이트 못했잖아. 아르바이트 하면 돈 벌 건데 그거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 하면 즐길 건데 집에서 놀면 편하게 쉴 건데 그거 못했잖아요. 이런 것도 포기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속비용이라는 거죠. 알겠죠? 다 포기한 행위의 가치. 이게 기속비용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 풀잖아요. 시험 문제 푸는 사람이십니다. 그 문제를 우리 출제자들은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데 이렇게 이런 거 언급 안 할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언급을 한 경우도 있고 그냥 언급 안 하고요. 그냥 경작 수강의 기회비용 추산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언급을 안 하고 나올 때 문제의 단순화를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없으면요. B나 C 다른 포기한 행동이 없다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없는 경우는 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처럼 있죠. 분명히 이 사람 여가도 하고 싶었는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경작 수강하러 왔다. 이렇게 있다면 요거는요. 언급되어 있다면 무조건 추산해야 됩니다. 무조건 추산해야 돼요. 이거는 매몰 비용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회계학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핵약비용이면 매몰비용 개념이 나오지, 이 기속비용에는 매몰비용 있는 거 없습니다. 언급되어 있다면 무조건 추산합니다. 자, 그럼 추산할 때도 이 사람이 if, 역시 이 사람이 A 행위를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자, 경작 수강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B 행위나 C 행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B나 혹은 C 어느 하나를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어느 하나를 해야지. 이 사람이 뭐 경작 수강 안 하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집에도 놀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어느 하나씩 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어떤 문제는요, A 행위를 안 한다면 이 사람 B와 C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B나 C 어느 하나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 행위를 안 했을 때 B나 C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B 가치와 C 가치의 합을 추산해야 되고요. 가치의 합. 그다음 보통 요 케이스인데요. A를 안 한다면 이 사람은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집에서 노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해야 될 때, 이때는 뭐가 기입이 되냐면 이 두 가치 중에 큰 가치가 기속비용입니다. 둘 중에 큰 가치. 둘 중 큰 가치가 기속비용이 됩니다. 자, 이것도 공식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기속비용이란 뭐냐면은 암묵비용이나 핵약비용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핵약비용은 요거 행위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수강료나 책값 이런 거고요. 기속비용은 이제 경작 수강한다고 못한 다른 행위 있죠. 아르바이트나 노는 것 이런 것들의 가치가 기속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없다고 보니까 추산할 필요 없고, 언급이 돼 있다면 무조건 추산해야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A 행위를 안 한다고 했을 때 B, C를 다 할 수 있으면 B 가치와 C 가치를 합해야 되고요. A 행위를 안 한다면은 B나 C 어느 하나를 해야 될 때는 요 가치와 요 가치 중에 큰 가치가 기속비용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공식화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요 기회비용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작 전체는 기회비용 이야기라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기회비용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예제처럼, 책의 예제처럼 직접적으로 일반 사례를 주고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이런 문제도 실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뭐 아주 빈출되는 건 아니지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해 놓으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딱 나오면 두 가지 비용으로 구성된다. 이거는 뭐다 어떻다. 이거는 뭔 개념인데 어떻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예제 6개는 여러분이 풀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복습하실 때 풀어보시고요. 제가 Q&A 문제 있죠. 그거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5페이지 보면은 이길동군은 퀘션 문제 보세요. 이길동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간당 2만 원의 보수를 받는 체육기회를 포기하고 대학에 입학하여 시간당 등록금 10,000원을 내고 대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이길동군은 1시간에 수업을 빠지고 극장에 가서 5,000원짜리 관람료를 내고 영화를 보러 간다. 이길동군이 영화를 관람한 것의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이때 수업을 빠짐으로써 미래에 소요되는 손실의 가치는 5만 원. 그리고 이길동군이 영화도 보지 않고 수업도 듣지 않았다면 낮잠을 잘 것이라고 하며 3,000원을 주면 낮잠을 안 잘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자, 문제 진짜 이 문제요. 옛날에 그 행정고시에 나왔던 문제인데 아주 이 출제자가 정확하게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고민을 엄청 하고 낸 것 같아요. 진짜 완벽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요거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요. 이 사람이 지금 영화 보려고 한다. 영화 관람을 하려고 한다. 그럼 영화를 안 보면 뭐냐? 수업을 듣는다. 아니면 집에서 낮잠을 잔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영화 보는 것의 기회비용 추산을 했어요. 먼저 회격비용. 자, 없어요? 있어요? 이 문제에서. 있죠? 관람료 있죠? 관람료 5,000원짜리. 관람료 여기에 회격비용입니다. 5,000원.
이거 매몰 비용 아니죠? 아직 안 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관람료 5천 원 내고 영화 보러 갔는데 30분 보다가 재미없어요. 이때 영화 안 본다 했을 때 그러면 그럼 5천 원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 때는 매몰 비용인데 지금 보려고 한다. 영화 관람하려고 한다. 그럼 요거는 5천 원은 매몰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 5천 원 추산해야 됩니다.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건 뭐냐, 타 포기한 행위 가치입니다. 수업의 가치, 수업 가치는 그 우리 출제자가 5만 원이라 했고요. 낮잠의 가치는 3천 원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3천 원 주면 낮잠 안 잔다 했으니까 이 사람 낮잠의 가치가 3천 원이라는 것입니다. 수업의 가치는 5만 원이고요. 그럼 이거 언급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추산해야 돼. 언급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추산. 그럼 이 사람이 영화부를 안 보면은 수업과 낮잠 자는 걸 동시에 할 수 있으면 합.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업이나 낮잠 어느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업과 낮잠의 둘 중에 큰 가치가 기속병역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가치와 요 가치 중에 큰 가치, 5만 원이 큰 가치죠. 그래서 5만 원. 그래서 5만 5천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5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기비용 개념과 사례 계산 문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요 1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 기비용 개념입니다. 기비용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일반 사례 계산 문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거 잘 안 해놓으면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면 뭐 경제 주체, 객체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뒤에 다 합니다, 여러분. 경제 주체나 객체나 뭐 이런 거 뒤에 다 하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건 경제 체제, 경제 3대 기본 과제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자, 안 봐도 되고요. 4절에 보시면 미시적 경제 순환이라고 그림이 나오죠. 요거 용어를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미시경제학 체계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 그림 좀 설명드릴게요. 요 경제 주체별로 그 연관돼 가지고 유기적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 용어도 좀 공부하면서 미시경제학 체계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주체들은 우리 가게가 있고요. 가게. 보통은 이제 소비 주체를 가게라고 합니다. 가게. 그 다음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이렇게. 생산 주체죠. 기업 이렇게 부릅니다. 생산자 주체, 기업 이렇게. 물론 이제 금융기관 정부도 있는데 일단 요 중요한 두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가게의 소비 주체인 가게하고요, 우리 생산 주체인 기업이라는 이 경제 주체는요, 어디에서 만나느냐면 두 시장에서 만납니다. 일단 뭐 우리 책에도 보면 생산물 시장에서 이 기업과 가게는 만납니다. 이 생산물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붕어빵 시장이라는 거예요. 붕어빵 시장. 그럼 이제 붕어빵 업자잖아요. 제빵업자고 우리 빵 소비자인데, 그러면 이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게가 수요자로 기업이 공급자로 해서 이렇게 만나겠죠. 그죠? 근데 우리 기업과 가게는요, 이 생산물 시장에서 이 빵 시장에서 만나기 전에요, 그 배후 시장인 생산 요소 시장에서 또 만납니다. 여기서는 가게가 공급자고 기업이 수요자로 해서 만납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뀐 상태죠. 바뀐 상태로 요소 시장에서 가게와 기업은 이미 만납니다. 우리 요소는 뭐 노동, 자본, 토지 뭐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노동입니다. 노동 시장이 제일 중요한데, 자, 왜 이렇게 해서 입장이 바뀐 상태에 이 두 시장에서 이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거 한번 봅시다. 이 기업이 한번 여러분 생산활동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빵업자다. 그럼 이 사람이 빵을 만들고 팔려면요, 뭐 있어야 돼요?
그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기업이 빵을 만들어 팔잖아요. 그럼 빵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됩니까? 일단 원료의 대표적인 게 밀가루를 사고요. 밀가루는 다른 기업한테 사옵니다. 제분업자죠. 다른 기업한테 이제 밀가루 사옵니다. 원료 밀가루밖에 없다 합시다. 밀가루 사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만 있어가 빵이 만들어집니까? 안 되지. 여기에 밀가루 원료에다가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 뭐 건물이라 해도 되고 뭐 토지, 그 다음에 경영, 이게 생산 요소 4개인데요. 요 4개가 밀가루하고 결합이 돼야 빵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생산 요소 4개는 기업이 어디서 사오지? 밀가루야 뭐 다른 제분업자도 사오지만 생산 요소 요 4개는 바로 요 우리 가게들한테 요소시장에서 사옵니다. 요 4개를. 그러니까 우리 가게들은 노동을 공급하는 가게가 있고, 기업한테 노동을 제공하는 가게가 있고, 돈을 빌려주는 가게가 있고, 토지나 건물을 빌려주는 가게가 있고, 경영활동을 제공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생산 요소는 우리 가게가 공급자입니다. 기업이 사들입니다. 요소시장에서 이 둘이가 미리 만납니다. 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노동입니다. 노동이라는 요소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중에 우리 요소시장 가서 노동시장을 다룹니다. 주로. 자, 그러면 이제 북적북적 기업이 이제 가게들한테 요소시장에서 요 4개 사오고, 그 다음에 밀가루 사와가지고 결합해가 빵을 만들어 팔아요.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은 정반대로 갑니다. 자, 빵 만들어 팔았죠? 그럼 수입을 벌어오죠? 수입을? 100원을 벌어왔다 합시다. 그럼 100원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 사들인 거에 대해서 그대로 대가로 나갑니다. 100원을 수입 벌이면 밀가루 대금 지급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생산요소 4개 사들인 거에 대해서 가계로 소득이 획득됩니다. 자, 노동 제공한 가게는 기업한테 임금 벌어와, 돈 빌려준 가게는 이자 벌어와, 토지나 건물을 빌려준 사람은 임대료, 지대를 벌어와, 경영활동을 제공한 가게는 이윤을 벌어와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이야기 하여튼 이 빵을 팔아가지고 벌은 수입은 그대로 이거 사들인 거에 대해서 그대로 역으로 돈은 다 이렇게 처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게 한번 봅시다. 가게는 여기 빵 사먹는 사람인데요. 빵 사먹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 소득이. 빵 사먹는 주체니까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을 벌여야 빵을 사먹죠. 빵 사먹는데 지출하게 되면 소득은 이제 여기 이미 이야기됐네. 우리 가게 소득은요, 핵심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한테 노동 제공하고 돈 빌려주고 땅이나 건물 빌려주고 경영활동 제공해서 벌어온 돈입니다. 임금, 노동 제공에 대한 임금, 자본 제공에 대한 이자, 토지나 건물 제공에 대한 지대, 임대료를 해도 되고 지대를 해도 됩니다. 지대. 그 다음 경영활동 제공에 대한 이윤. 요 4개가 요소 소득이라 해가지고 핵심적 소득입니다. 가게로서는. 요즘 뭐 책에 다 적혀있죠. 여러분. 용어는 이제 약간 아시는 분은 좋고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기억해 두세요. 임금을 벌어가는 가게는 근로소득자. 임금을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이자나 지대를 벌어가는 사람은 재산소득자. 이윤을 벌어가는 사람은 사업소득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용어 다 적혀있죠, 책에. 근로소득자, 재산소득자, 사업소득자. 요게 가게로서는 본원적 소득, 핵심 소득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그림에 안 나오는 소득도 있죠. 공짜소득이 있습니다. 공짜소득. 그 이제 공짜소득은 이전소득이래, 이전소득. 공짜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요, 안 봐요. 복권 당첨됐다. 상속받았다. 누구한테 정려받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정부한테 공짜로 받았다. 사회복지 지출, 정부 이전 지출. 등, 하여튼, 공짜로 받는. 공짜로 획득되는 소득을 이전한다.
이전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핵심적인 루트가 이 두 가지 루트입니다. 물론 이 노란 게 핵심적이죠. 기업한테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벌어오는 이 소득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공짜로 벌어들이는 소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갖고 이제 합쳐지면은 총소득인데요. 처분은 어디로 가나요? 처분. 이제. 다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빵 사먹는데 지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빵 사먹는데 돈을 지출하고요. 그게 제일 핵심이죠. 소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빵 사먹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저축도 합니다. 저축. 자, 금융기관에 저축. 그 다음에 이제 정부기관 있죠. 정부기관. 정부에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이제 개방경제에서는요, 해외에서 빵을 수입해서 사먹을 수도 있겠죠. 개방경제에서는. 우리나라 빵 안 사먹고, 미국의 빵을 수입해서 사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영어로 적을게요. consumption, 소비. saving, 저축. tax, 그 다음에 수입, import. 이렇게 4개로 처분합니다. 가계의 처분 과정이 이 4개입니다. 자, 요런 거 이제 좀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이제 앞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다 필요한 용어들이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가계의 활동. 요런 식으로 소득을 이제 유입시켜가지고 요 4개로 처분한다. 요 4개로 처분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 금융기관은 뭐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들어오면 저축이죠. 그러니까 가게가 하는 저축, 기업의 저축, 정부의 저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면 대출입니다. 기업에 대한 대출, 가계의 대출, 정부에 대한 대출 이렇게만. 이제 그게 금융기관의 주 업무죠. 저축과 대출. 자, 이제 정부가 남았는데 정부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이제 여기서 잠깐 미시경제학 체계를 좀 설명드릴게요. 미시경제학은 우리 책의 3장부터 7장까지인데 요거 보세요. 요거 그림 보세요. 우리 가게가 빵 시장에 생산물 시장 뭐 대표 시장인데 생산물 시장에 빵을 사 먹으러 오잖아요. 이 제빵업자한테 이제 제빵업자가 빵을 만들어 이제 팔러 오고요. 여기서 이 가게가 붕어빵 시장에 와가지고 자기 합리적인 행동, 효용 극대화하면서 어떻게 빵을 사먹느냐, 이거 다루는 이론이 소비자 이론입니다. 그 3장의 소비자 이론이 요 가정 있잖아요. 우리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 와가지고 빵을 사먹는데 어떻게 효용 극대화되도록 빵을 사먹을까, 이걸 연구하고는 이론이 소비자 이론입니다. 소비자 이론이 그렇고 3장이 그렇고요. 그 다음 4장은 요겁니다. 기업이 빵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혈주로 만들고 빵 시장에 와가지고 이윤극대화죠. 자기들은 이윤극대화 위해서 빵을 어떻게 만들어 팔려고 하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4장 생산자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가 이제 만났죠. 여기서 가게하고 기업이 여기서 만났단 말이야. 만나서 빵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빵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빵 거래량은 몇 개가 거래되는지, 시장 균형, 빵 시장 균형에 대해서 다루는 게 5장입니다. 5장. 그리고 이제 요소 중에 이제 요소 시장 다뤄야 되잖아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노동시간이니까 우리 노동시간을 주로 다루는데요. 이것도 그대로 기업은 어떻게 노동을 수요할 것이며, 노동자는, 우리 가게 중에 노동자는 노동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며, 노동시장에서 노동이 이 둘에 의해서 어떻게 임금이 결정되고 노동량이 몇 명이 거래될까. 이거는 수요, 공급, 시장 균형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6장으로 다룹니다. 이거는 내용이 작기 때문에 수요, 공급, 노동 수요, 노동 공급, 노동 시장 균형, 노동 시장 거래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6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책에 다, 미시경제학은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보죠. 7장은 이제 우리 7장은
종합이론입니다. 7장은 미시경제학의 종합이론으로 후생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종합이론이라 보면 됩니다. 미시경제학의 종합이론, 이게 후생경제학이라 보면 돼요. 종합이론. 이렇게 해서 미시경제학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책에 2장이 미시경제학에 수용되어 있는데 2장은 미시라고도 볼 수 있고 거시경제학이나 국제경제학에도 그 도구가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뭐 우리 책의 편제상 미시경제학에 들어가 있지만 2장은요 경제학 분석의 도구를 배우는 장입니다. 경제학 분석의 도구를 배우는 장이 2장입니다. 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 공급, 뭐 시장 균형 원리, 탄력성, 잉여 이런 도구들이거든요. 이거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에 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2장은 그 뭐 별도로 경제학 분석 도구를 배우는 장 이렇게 보면 되고요. 3장부터 7장까지가 미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 체계를 약간 이제 알아두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대충 뭐 우리 가게 활동, 뭐 기업의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시경제학의 체계 이런 거 좀 설명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정부 요것도요. 정부도 어떤 활동하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정부는 특히 이제 나중에 거시경제학 쪽에 가면 필요해요. 정부도 경제활동하는 주체인데 정부도 이제 돈 어떻게 벌어들이는가 수입 측면과 지출 측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 과정을 보면서 다른 경제 추세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는 경제활동을 하려면 수입을 벌어들이는데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수입을 벌어들일까? 정부 수입의 4대 원천이 있습니다. 정부는 4가지 방법으로 수입을 조달합니다. 요 거시경제학에 필요하니까 좀 알아두세요. 거시경제학에 주로 있는 내용들 나와요. 정부는 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냐 이거죠. 4대 원천이 있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텍스 수입입니다. 텍스 수입. 우리 가게나 기업들한테 세금을 걷어갑니다. 물론 이 세금은 대가는 이제 우리 국방이나 치안 이런 공공재에 대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건데 하여튼 텍스 수입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이제 공기업 운영 수입과 그 다음에 뭐 벌가금, 수수료, 우리 정부한테 내는 벌가금이나 뭐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입 이런 것들이 이제 세외 수입입니다. 그리고 요 1번, 2번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경상적 수입이 되어야 되죠. 경상수입. 경상수입이란 정부가 존재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수입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수입은 정부가 존재한다면 매년 반드시 발생하는 수입이다 이런 뜻입니다. 경상수입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3번하고 4번은 이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네. 3번하고 4번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수입입니다. 3번은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경제학에서 안 놉니다. 자본 수입이 돼가지고 국유재산을 매각해가지고 조달하는 수입입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조달하는 수입이 자본 수입입니다. 특히 우리 국가 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국유지 이런 거 이제 민간한테 팔아가지고 수입을 조달한 건데 이거는 여기서만 나오고 뒤에는 안 옵니다. 자, 이제 4번 잘 보세요. 4번이 보전재원 수입이 있습니다. 자, 보전재원 수입. 이건 말이 뭐냐? 재원이 모자랄 때 보존할 때 쓰는 방법이다. 이게죠. 그럼 어느 때 쓰느냐 하면 이거는 정부가 적자 예산이 짜질 때 실시합니다. 적자 예산. 예를 들어서 쓸 게 100억인데요. 내년도 쓸 게 100억인데 이 수입 항목을 다 고려해 보니까 90원밖에 안 거두지더라고요. 말이죠. 그럼 적자 예산이죠. 그러면 10원을 다른 방식으로 메꿔야 됩니다. 적자 예산이 짜지면 이 보전재원 수입 방법으로 메꾸게 됩니다. 그러면 요
메꾸는 방법이 다시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립니다. 공채 발행. 우리 공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이 발행하는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데 이것도 민간한테 빌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 너무 돈이 없다면요. 야, 중앙은행 너가 좀 사가라. 너 중앙은행 너 돈 많으니까 우리 공채 발행할 테니까 너가 좀 사가라. 중앙은행한테 인수시키는 경우가 있고 민간한테 인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채 발행. 그 다음에 급할 때는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리시오. 그냥 중앙은행에서 차입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차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외자 도입.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다시 보존재원 수입의 네 가지입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이 방법만 좀 기억해 두세요. 거시경제학 하면은 중요합니다. 이 정부 수입의 원천들, 여기 자본,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1, 2번 요 경상 수입 2개 하고요. 그 다음 보존재원 수입, 적자 예산을 짰을 때 쓰는 방식인데, 여기 다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 시사적인 겁니다, 이거. 우리 전 세계적인 시사적이죠. 지금 코로나 같은 거로 전 세계 자본주의 정부들이 돈을 많이 쓰잖아요. 쓸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보존재원 수입으로 특히 공채 발행 행위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시사적인 요인으로 시험에도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거 꼭, 지금은 경제적 효과 있는 건 우리 거시에서 배우는 거고, 방법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이제 수입을 조달해서, 이제 쓰는 거는 어디에 쓰느냐? 우리 책에 뭐 기능별로 쓰는 거 있죠. 방위비에 얼마 쓰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경제학에. 성질별로 어디에 쓰느냐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성질별로만. 지출하는 데는 요 세 가지 있어요. 3대 지출 구조입니다. 3대 지출 구조. 우리 정부도 경제활동 하나 주체니까 우리 가게들처럼 소비도 해야 돼요. 소비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 그 다음에 생산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투자 지출.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이나 가게나 금융기관에 공짜로 돈 주는 게 이전 지출이에요. 이전 지출. 이전 지출. 요 세 가지로 쓰게 됩니다. 소비출, 투자 지출, 이전 지출로 씁니다. 요 세 가지로 정부는 돈을 쓴다. 여러분, 이전 지출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뭐 소상공인들, 뭐 자영업자들 뭐 보조금 많이 줬잖아요. 그죠? 이런 거 처음 다 그 사회보장 지출 이런 거 뭐 실업급여나 연금이나 뭐 이런 거 기초생계비 이런 거 전부 다 그 이전 지출입니다. 공짜로 주는 거고요. 그 다음 투자 지출 요놈은 이제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쓰는 돈, 도로나 항만건설.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쓰는 게 주로 도로죠.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쓰는 돈이 투자 지출, 자본 지출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가게나 기업한테 공짜로 주는 거는 거의 다 주로 이제 사회 보장 지출이 많죠. 공짜로 주는 거는 전부 이전 지출이고요.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쓰는 거는 전부 투자 지출, 자본 지출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소비 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공무원 되실 거 아닙니까? 공무원한테 나가는 월급 어디입니까? 공무원 월급 주는 거 어디입니까? 소비출.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라니까. 공짜로 주는 거 아니고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쓰는 돈 아니면 전부 다 소비출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국방비에 나가는 돈은 뭐예요? 소비출. 도로 항만 건설 임금 뭐 이제 투자 지출, 자본 지출이고 사회보장 이전 지출, 공짜로 나가는 거는 이전 지출입니다. 이것도 세 개 알아두세요. 정부 지출이 3대 지출 3개. 지금은 4개, 3개 방법만 알고 계시지만 나중에 거시경제학 하면 이에 대한 효과들, 경제적 효과들 이런 거 막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꼭 우리 공부할 때 필요한 용어들이고 또 구조고 체계고 하니까 시간이 들어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뭐 우리 1장에서는 뭐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자, 여기까지 일단 뭐 1시간 됐으니까 또 뒤에 조금 남았는데 거의 1장은 뭐 다 했습니다. 다 했고 하여튼 지금까지 요 이제 우리 12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요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요거는 그냥 용어들만 익히면 되는 거고 나중에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특히 기회비용 사례 계산 문제입니다. 사례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내가 그 계산을 해낼 수 있는지 그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대로 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뭐 뒤에 이제 1장에 할 거는 용어 한마디만 딱 배우면 돼요. 용어 한마디만 배우면 되고 1장은 거의 뭐 끝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주로 이제 2장 아주 중요한 2장에 주로 다음 시간에 분석되겠죠. 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